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손기원입니다. 제가 아마 이 세션에서 초대받은 여러 연사 중에 유일하게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이제 김기현 교수님이랑 이상옥 교수님이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너무 말씀들을 잘하시고 아무 슬라이드도 없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역시 인문학과 과학의 그 대화는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학자로서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그 항상 데이터를 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40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어차피 그 오후 늦게고 하루 종일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용량이 이제 초과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림을 그냥 보는 그런 느낌으로 강의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나와서 제가 과학자 그러면 약간 실망스러우시는 분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과학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더 연상이 되시죠. 제가 인문사회학 학생들에게 이제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강의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이제 강의가 끝나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 이 강의에서.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과학자를 진짜로 본 게 제일 인상 깊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아, 사람들은 과학자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아니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냥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자가 됐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과학자이고 이런 훌륭한 과학자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인문학에 훨씬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혈액형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걸 고등학교 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계에 저만 그렇기 때문에 유전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을 공부하기로 해서 과학자가 됐는데, 제가 과학을 공부하던 시절 80년대, 그다음에 그 이후로, 이건 굉장히 최근의 포스터인데요. 우리에게 과학은 아직도 그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국력이고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선이고, 그래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암암리에 이제 계속 교육을 받아왔는데, 과학이 정말 선인지, 과학이 정말 그 국력인지, 과학이 국력이 되는 건 맞지만 그게 항상 선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생명과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오늘 이제 AI에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여러분이 하셨는데, AI도 굉장히 이제 시급한 저희 이제 과학 기술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생명과학 기술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다른 과학 기술들은 다 우리가 아닌 객체들인데, 생명과학 기술은 그 적용 대상이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던지는 문제들이 훨씬 심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생명과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던 80년대에는 이 생명과학이라는 것이 관심 있는, 호기심을 갖고 있는 몇몇 저 같은 사람들만 공부를 하면 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30년간 굉장히 빠르게 생명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것이 그냥 이제 그 과학자들만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을 그냥 여러분하고 편안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생명과학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제가 간단히 그냥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2001년에 인간 유전체의 정보가 다 해독이 되면서 우리가 그 이후에 유전체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노믹 이어라라고 그러죠. 근데 유전체 시대가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게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유전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우리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인의 정보를 읽는 시대가 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그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지적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이제 우리를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식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생명의 탄생이 신비로운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기획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는 그런 시점을 살게 되었고요. 네 번째는 인간이 기계로, 아까 이제 김기영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이 기계로 확장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많은 고민이 있는 게, 앞에 그 제일 처음에 아침에 기조 강연에서
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실현해가는 문화적 활동이다. 이런 장하서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이런 과학을 탐구를 해가는 과정이 정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지 제가 의문을 많이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심지어 이제 유치원생들도 DNA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정보가 DNA다. 그래서 본인이 똑똑하지 않은 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자기 DNA 탓이라고 합니다, 요즘. 근데 이 생명의 정보가 DNA인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명의 정보면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복잡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하게 ATGC라는 4개의 염기가 무작위적으로 배열되는 그런 정보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은 이렇게 생명을 정보로 환원해가는 이런 접근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처음 도대체 생명의 정보가 뭐냐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런 대답을 얻게 된 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43년에 에버리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생명의 정보가 아마 DNA일 수 있겠다, 핵산일 수 있겠다, 그런 이제 그런 결과를 처음으로 내게 됐고, 그게 사실은 그때 아마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도 이 강연장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 오래된 옛날이 아닌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정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한 10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는데 매 세포마다 이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들어 있냐면 염색체라는 23쌍이죠. 한 23커피는 엄마한테서 온 거, 23커피는 아빠한테서 온 거. 그래서 23쌍이 되죠. 이 카피가 이게 염색체인데 이걸 풀면 DNA 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스트랜드라고 얘기하는 DNA 줄에서 실타래처럼 이 DNA가 단백질과 뭉쳐져 있는 그런 정보로 되어 있는데, 이 정보를 보통 세포는 되게 작은데 이 정보는 한 줄로 이걸 다 풀어서 연결하면 한 세포에 갖고 있는 것이 한 2m에서 2.5m 정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사실은 정보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읽고 싶은 그런 인간의 이제 이 정보면 우리가 생명의 정보를 읽으면 인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명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누구나 과학하는 사람이면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1990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01년에 원래는 15년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럼 1990년에 시작을 했느냐, 그 이전에는 읽고 싶어도 이 기술의 발달이 너무 늦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걸 읽어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한 거대 과학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0억 불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고, 사실 이걸 읽어서 뭐에 쓸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과학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2001년에 초판이 나왔을 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나와서 인류는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지도를 갖게 됐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되죠. 이 두 과학자가 이 인간 유전체를 읽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두 명의 과학자인데요. 근데 이렇게 그 유전 정보를 다 읽은 후에도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작할 때 30억 불짜리 프로젝트였지만 진행이 되면서 값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에 이게 그 유전 정보를 읽는데 한 1억 불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런 이제 유전 정보를 읽는데 1억 불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1억 불을 주고 자기 유전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유전 정보를 읽는 그 비용이 2007년을 기점으로 아주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위에 보이는 그 파란색 선은 컴퓨터의 그 취입비 능력이 배가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 무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비해도 훨씬 더 급격한 속도로 가격이 또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2008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개인 유전 정보를 읽는 시대가 가능할 거다, 이런 논의가 이제 세계적으로 있게 되고요. 그때 이제 이런 이제 2010년에 접어들면서 $1000 게놈의 시대가 곧 온다는 그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인간의 유전 정보를 읽는, 아니 전체적인 유전 정보를 읽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 개인 유전 정보 분석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기술들이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술이랑 조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인간의 유전적인 정보들이 저장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라 해서 거기서 어떤 특이점을 찾아내고 이런 연구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여러 컴퍼니가 생깁니다. 그래서 23andMe, 뭐 네비제닉스 이런 개인 디코드 이런 개인 정보를 개인 유전 정보를 서비스해 주는 회사들이 생기게 되죠. 이건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23andMe, 왜 23andMe인지 아시겠죠? 이 23이 어디서 온 건지. 그래서 여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이 회사에서 크리스마스 패키지로 $99짜리 바우처를 판다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바우처를 선물하라는 그런 그 바우처를 팔고 있더라고요. $99면 한 10만 원쯤 되죠.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너 얼마면 네 유전 정보를 읽고 싶냐 하고 그 수업 시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학생들이 한 10만 원이면 읽겠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점 보는데도 10만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자기를 예측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가, 그런 이제 농담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값싸게 유전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사실은 이제 이런 유전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대중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된 게 2014년에 안젤리나 졸리라는 그런 유명한 배우가 그 자기 유전 정보 때문에 이제 가슴 절제 수술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대중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이 이전에도 사실 이런 케이스가 이미 여러 건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굉장히 변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개인 유전 정보를 읽는 시대가 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를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게 개인 맞춤 의료, 그러니까 유전 정보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거 예측해서 치료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움직여가고 있다. 즉 기존의 의학이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개인의 유전 정보와 여태까지 의료에 갖고 있던 그런 정보들이 같이 믹스가 돼서 거기서 그 사람의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IBM의 왓슨 컴퓨터가 사실은 슬로안 캐터링 캔서 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암 진단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시대가 갖는 이제 어떤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면, 생명체가 정보로 환원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생명체가 정보로 환원되는 시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인간에 의한 지적 설계는 보통 창조론과 진화론,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서 그거를 조화하기 위해서 신이 지적인 창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건데, 그것이 이제 그 주체가 신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지적 설계가 가능한 시대로, 왜냐하면 그동안 그 유전체 정보를 읽는 비용이 굉장히 싸지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가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그냥 읽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해보자, 이런 시도가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이거를 조합하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되는데, 그 시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80년대에 시작된 유전공학이라고 불리는 생명체 변형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학은 계속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앞에서 장하석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상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치가 볼 때 굉장히 유용한 측면도 있고 굉장히 두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항상 공존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이 유전공학이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이점을 선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슐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당뇨병 환자들은 하루에 여러 번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데, 이전에는 이 한 번 주사 맞는데 주사에 인슐린을 맞는 주사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0리터의 소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동물의 피 50리터가 있어야지 이 단백질을 뽑아서 한 번 주사할 수 있고, 근데 굉장히 싸질 수 있었죠. 이렇게 돼서 굉장히 값싸게 우리가 보통 단백질 치료제라고 불리는 여러 치료제들이 가능해졌고, 그러면서 거기서 특정한 유전자를 어떤 다른 생명체에 발현시켜서 이런 것들을 얻게 됐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그 개체 자체를 우리가 변형시켜 보자, 그래서 GMO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작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FDA에서 그러니까 동물로서는 처음으로 이 GMO를 별로 문제가 없다 하고 승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때는 되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대가 되게 나이브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유전자 하나나 두 개 정도를 이제 그 보통의 방법,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생식을 통해서 유전 정보를 교환할 수 없는 다른 개체에다가 인간이 집어넣어서 이제 그걸 변화시키는 거지만 굉장히 나이브한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는 지놈 프로젝트 이후에 많은 유전 정보가 축적된 이후에는 우리가 이 합성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과학자 그룹에서. 그래서 합성 생물학이란 거는 공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DNA라는 소프트웨어가 담긴 기계로 인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진 생명체를 디자인해보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하면 일단은 굉장히 인간에게 유용하죠. 아까 많은 경우에 과학기술이 국력이고 그 성장 동력으로 인식될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컴퓨터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용산에 가서 컴퓨터를 하나 사가지고 완전히 해체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 보면 그 컴퓨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부품을 사서 완전히 그걸 조립해 보면, 마찬가지로 생명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다 부품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조립을 해서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생명체를 과학적인 수준에서 완전히 이해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순수 과학적인 의도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생물학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금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들이 있죠. 아까 기후 문제도 얘기를 하셨지만 기후 문제 이외에 식량 문제도 있고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에너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뾰족히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성생물학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이런 지구의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간단히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바다에 원유가 흘러서 유조선이 문제가 생겨서 바다에 원유가 흘렀다. 그러면 그걸 클린업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지만 그거를 쉽게 먹어서 분해해버리는 세균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거기 뿌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걸 처리할 수 있을 뿐더러 거기서 박테리아를 다시 회수하면 유용하게 비료 같은 걸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하겠다는 그런 시도들이 이미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생물학이 이미 여러 가지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때 과학을 놓고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합니다. 즉 명과 암을 다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듀폰이라는 회사에서 기존에 우리가 섬유라고 하면 나무나 동물이나 아니면 석유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모든 옷이나 이런. 그런데 이제 이 합성 생물학으로 그 세균을 디자인해가지고 우리가 섬유를 만들 수 있는 세균을 디자인해서 듀폰에서 섬유를 만들었습니다. 소노라라는 것인데 이걸로 해서 카펫 같은 거를 만들면 먼지가 안 나고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가 있고,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알테미시닌이라고 해서 말라리아 치료제인데요. 작년에 그 중국의 여성과학자, 제아 여성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분이 한 업적이 이 알테미시닌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약초를 연구하면서 특정한 약초에 이게 굉장히 미세한 성분으로 들어있는데 이게 말라리아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거를 밝혀서 이제 그분이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얻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미세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을 해서 얘를 화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균을 디자인을 해서 실제 알테미시닌을 굉장히 싼 가격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이 이런 많은 이제 이점을 우리에게 당장 가지고 주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지구에서 사라진 맘모스 같은 이런 멸종된 동물들을 우리가 다시 복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합성생물학으로. 예를 들자면 되게 유사한 코끼리 유전체를 놓고 막 변이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다 보면 맘모스와 비슷에 가까운 그런 동물을 복원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런 성과가 있는데 그에 맞서서 항상 그 같은 위험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는 게 이런 문제들 때문인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그 합성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스페인 독감을 일으켰던 바이러스를 우리가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은 아시겠지만 그 1차 대전에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냈던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런 바이러스가 가져온 그런 인류의 되게 그 위기였는데요. 근데 그걸 복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위험해지는 것은 항상 숙주를 바꿀 때입니다. 숙주가 원래 자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숙주가 오랫동안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게 되면 면역이 있어서 다 아무 문제가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에이즈 같은 경우도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숙주가 바뀌었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조류 독감 바이러스를 합성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금만 뭐 약간의 장난을 하면, 과학자들 얘기로 장난을 하면 쉽게 그 포유류에 전염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더라 하는 논문의 제목입니다. 즉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성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 교란의 위험이 이제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그 하이 테크놀로지 같지만 최근에 이 세계적으로 또 과학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과학의 대중화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랩이라고 그래서 과학이 연구가 그 아카데미아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옳지 않다 해서 이제 대중들이 과학에 참여할 수 있게 커뮤니티마다 랩을 만들자. 그래서 그런 활동이 이미 많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는 이미 수백 개의 그 커뮤니티 랩이 생겨서 일반인들이 가서 과학 활동을 하거든요. 연구 활동을 하는데 기술 장벽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사실은 조금만 하면은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집단으로 이 기술이 가느냐, 어떤 개인한테 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에 대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생명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인간이 이렇게 디자인하고 만들어내고 인간의 의도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것이 최근에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인데요. 2013년에 전 세계적으로 과학계에서 보고가 되면서 실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가위 기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이제 다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까지의 기술적 한계는 뭐였냐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내고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분을 자르려고 그러면 다른 부분도 다 잘리니까 그런 기술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학부생한테 이 프로젝트를 주면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많은 이제 그 제가 그냥 표지 몇 개를 갖고 왔는데, 그 진 에디팅 에이지, 그러니까 진을,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우리가 에디팅을 교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편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다. 그 다음에 이 2015년에도 그렇고 2014년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스루다. 그런 발견으로 계속 이 크리스퍼 유전자 그 가위라 기술이 뽑히고 있고, 지난달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는 DNA 레볼루션이다 그래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런 주제를 일반인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편집 교정 시대. 근데 편집보다 교정이 좋게 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학자 중에서는. 그리고 교정은 나쁜 것을 고치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여기에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뭐가 나쁘고 뭐가 좋으냐, 유전 정보에서 그거 가치 판단이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교정이라는 얘기를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편집은 인간의 의도대로 편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열렸고,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본이 빠른 속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드러시라고 그러는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성공적으로 인간의 시야에서 봤을 때 성공적으로 응용됐다고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명이 희생이 되고 있는데,
말라리아에 저항하는 모기나 말라리아 모기를 아예 멸종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크리스퍼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한다든지,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완치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여러 군데서 보고가 됐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오기 전에 신문을 잠깐 보니까 맥주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효모를 넣잖아요. 맥주를 할 때 원래 효모를 발효시킬 때 효모를 넣는데 효모를 유전자 편집 기술로 해서 맛이 더 좋은 맥주를 만든다. 이렇게 막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미 응용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것을 인간의 배아에 적용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의 논쟁이 지금 과학계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이 그 세계적으로 이 어떤 나라에서도 이거에 대한 적합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와중에 중국에서 이런 유전자를 변형시키려면 어디다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세포를 유전 정보를 각기 다 가지고 있는 세포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다 적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냐면 하나의 세포일 때, 유전 정보가 한 세트밖에 없을 때, 즉 수정란일 때 적용을 해야지 그 유전 정보가 완전히 다 바뀐 개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다 동물이나 식물에 적용할 때 수정란이나 배아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체를 만드는데 인간한테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떠오르게 된 이유는 중국에서 작년에 그 시험관 학위를 하고 남은 배아를 가지고 이 기술을 적용하는 논문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계 일부에서는 이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유전 정보의 이상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많은 유전병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냐. 논문난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런 이제 이건 작년에 서울대 서울대학교의 김진수 교수님 실험실에서 그 와중에 그 유전자 편집을 이용해서 돼지를 만드신 그런 그림입니다. 이 돼지가 정상 돼지랑 어떻게 달라 보이십니까? 되게 근육질이죠. 이렇게 맛이 더 좋을까요? 저는 뭐 고기를 잘 안 먹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근데 이 연구가 그 발표가 된 직후에, 저는 김진수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알고 그러는데 발표가 된 직후에 그 방송국에서 저한테 코트를 따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시라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이 이게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안전한가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기자분한테 화를 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일 처음 던지는 질문이 먹어도 되느냐라는 것이 나는 정말 너무 슬프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 이런 질문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과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슬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이게 나쁘다 좋다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제시하는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생식기술과 재생산 기회라는데, 그 처음에 생명이 시작될 때 수정란에서 시작되시는 건 다 알 거고, 그다음에 그 초기에 그 세포가 분열을 하면 이 단계를 배아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잘 되어 계십니다. 황우석 박사님 덕분에. 그래서 이게 배아 줄기세포거든요. 근데 이때의 특징은 세포 하나가 개체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잘못되면 일란성 쌍둥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둘로 나누면. 그런데 이때 그 배아 줄기세포, 이렇게 배아죠. 거기서 세포를 하나 뜯어내도 세포 하나가 완벽한 개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뜯어내서 그 유전 정보를 읽으면, 아까 말한 대로 하루면 우리가 유전 정보를 거의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전체를 쌍값에 읽어서 이 정보를 읽으면 우리가 원하는 태아를 시험관 아기로 착상을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맞춤 아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이미 맞춤 아기 시대에 대한 그 보고는 여러 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있었고 실제로도 여러 건이 있었고, 대표적인 영화가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사실은 책이 먼저 나왔는데 My Sister's Keeper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백혈병에 걸린 그러니까 큰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둘째 아이를 그 맞춤아기 형태로 첫째 아이에게 골수를 이식할 수 있는 아이를 낳아서 그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도 이제 윤리적 질문, 뭐 누가 부모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이클 샌델의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라는 책의 제일 앞부분에는 청각 장애인 부부가 자기네와의 동질성을 위해서 청각 장애아를 원하는 그런 그 청각 장애아를 골라서 낳고 싶어하는 그런 스토리가 소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태아 유전체를 검사를 해서 맞춤 아기를 갖는 것은 이미 이제 다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유전자 편집 기술까지 더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곧 살게 될 텐데, 이런 시대를 어떤 우리가 그 윤리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시대를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저한테는 계속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최근에는 이 냉동 난자, 뭐 냉동 배아, 그다음에 배아를 입양하고 뭐 서로 선물로 주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이제 냉동 난자는 여성들이 그 커리어를 가지면서 임신을 늦게 하기 때문에 냉동 난자를 굉장히 젊었을 때 난자가 좋던 그 난자를 냉동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임신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시험관 아기를 해서 이제 아기를 낳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진짜 이게 시장이 형성될까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제가 이 기사를 처음 본 거는 과학 잡지도 아니고 보그지였습니다. 보그지는 뭐 하는 잡지인지 여성분들은 대강 아실 텐데, 그런데 이 서비스가 한국에서 이미 세 개의 회사가 이 냉동 난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동 배아는 배아를 냉동해놨다가 자기가 원할 때 다시 착상을 해서 아기를 낳거나 아니면 대리모를 사서 아기를 낳거나 이런 경우고, 그 다음에 뭐 대리모나 정자난자 매매에 관련되는 이 이슈는 너무 오랫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문제는 이제 지난 한 몇 해 동안에 서구 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는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커플로 인정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일들이 여러 주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 커플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제 대리모나 정자난자를 서로 주고받고 뭐 매매하고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구글 베이비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난자 정자를 사서 시험관에서 수정을 해서 그 애를 대리모에 착상해서 애를 낳는 과정을 세계적으로 아웃소싱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용이 적당한 곳으로 싸게 해서, 그러니까 수정은 뭐 과학적인 의료 기술이 뛰어난 나라에서 하고, 그거를 이제 냉동해서 제3세계로 보내면 이 제3세계에서 대리모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 다시 소환하고 이러는 이제 그런 과정을 다큐멘터리에 담아서 유명해진, 이미 또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죠. 누가 부모인가? 유전 정보를 준 사람이 부모는 아니죠. 결국은 이 과정에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그 부모인 그런 세대를 그러니까 이걸 기획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생명의 탄생이 굉장히 기획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기획이 돼야 되는 거죠. 미리 플랜하고 기획해야 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계로 확장되는 인간인데,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미 우리가 그 인간과 기계가 일체가 된 하나의 유기체가 될 때 그걸 사이보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의적으로. 근데 사이보그 뭐 보통 여기 지금 임플란트 하고 계신 분도 많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이제 이미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게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확대되는 이제 되게 재미있는 케이스로 뇌 컴퓨터 접속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인이랑 그 컴퓨터를 연결해서 이 컴퓨터에 연결된 로봇이 이제 실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을 뇌 컴퓨터 접속 장치인데, 이미 이 기술이 이제 2011년 12년에 네이처라는 과학 잡지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실지도 모르는데, 뇌신호가 전자신호인 거를 기억하시나요? 전이차에 의해서 신경 전달이 일어난다. 혹시 그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기 신호기 때문에 이것이 컴퓨터 신호랑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숭이의 지금 머리에 뭐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신경세포랑 이 컴퓨터가 연결이 돼서 원숭이가 바나나를 보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로봇팔이 가져다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먹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할머니이신데, 이게 다음 해에 나온 논문이었는데, 팔다리를 잘 못 쓰시는 할머니라서 이 할머니의 뇌에 이제 컴퓨터 접속 장치를 연결하고
할머니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로봇 팔이 물을 가져다 할머니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우리의 그 생각이 기계와 연결되는 이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인지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기억이 가능한지, 이런 우리가 생명체의 신비를 대부분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가장 모르고 있는 부분이 뇌에서 어떤 작동을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기현 선생님도 마음 얘기를 하셨지만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걸 모르는데 어쨌든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신경 신호일 거고, 이 신경 신호의 네트워크를 다 밝히겠다. 이것이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뇌과학 프로젝트라는 거대 과학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면 이게 15년 아마 15년짜리 그 플랜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이 인간의 뇌 활동, 정신적인 활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컴퓨터랑도 더 단지 뭐 물을 먹고 싶다 이런 거 아니라 더 세분화된 정서적인 영역의 연결까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과학을 잘 보도하지 않는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이런 조선일보의 작년에 굉장히 크게 이게 났었습니다. 제목이 그냥 제가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어디 가보십니까? 영원 빼고 다 봤거든요. 뭐 팔, 다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바꿀 수 있는 건 이미 다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인간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는 것이죠. 저 명석한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나도 모르겠는데 나는 그거를 알고 싶어서 너희랑 같이 토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게 아마 인간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영역이 결국 다 생로병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생로병사를 극복을 해서 궁극적으로 요새 아까 트랜스휴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포스트 휴먼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인간을 뛰어넘는 개체가 나올다. 기계랑 인간이 융합된 새로운 개체가 가능하다. 그런 예측을 이미 2011년에 타임지 표지 모델에도 나왔었습니다. 인간이 이모탈해진다. 기계와 연결된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미래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 각각의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까 이상욱 선생님이 인문학이라는 것이 결국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가장 뭐라고 얘기하나, 크리티컬한 질문들을 던지고 해결해 가려는 모색을 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이랬는데, 이런 측면에서 생명과학의 연구 결과들이 지금 우리가 생명과학이 발전하는 속도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와 거기에 파생되는 기술들이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인류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말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인문학이라는 게 저는 인간다움에 대한 성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다운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 인간다움, 인간이 행복하려는 것이 생로병사가 극복되면 행복한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는 답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갖고 온 건 이 그림입니다. 고갱의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제목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저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수업 시간에 쓰기 시작한 지 한 10년 좀 넘었는데, 2008년에 윌슨, 우리나라에서는 통섭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윌슨 교수가 지구의 정복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 그림을 갖다 쓰면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서문에 인류가 어떤 존재인가, 지구의 정복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또 서울대학의 장대익 교수도 이 그림을 잘 쓰는 것 같고, 또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이었던 이종모 선생님도 어서 가서 보니까 이 그림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 그림을 쓰는데 유감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 이런 사람들이 이 그림을 갖고 오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 같은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결국 우리가 인간이 누군지,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지금 물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이 제목의 그림이 모두에게 굉장히 울림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건 아닌 게, 제가 이제 과학자인데 사실은 과학자는 과학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저는 인간이 굉장히 사실은 진화학적으로 볼 때 미약한 생명체입니다. 다른 생명체보다 근육의 힘이 센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집단 지성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지혜를 모을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 그래서 질문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면 같이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